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명품 구두 소리가 또각거리며 울렸다. 강지훈, 아니, 지금 이 순간 그는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 김민준이었다. 그는 약속 장소인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바깥의 야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주변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수했다. 잘 다려졌지만 브랜드 로고 하나 보이지 않는 셔츠와 몇 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재킷은 그를 이 공간의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끄는 한 여자가 나타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한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약속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경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오늘 만남을 주선한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나온 자리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최악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으며 들고 있던 명품백을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상대를 압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와 달리 깊고 차분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분석하고 있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온기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변명처럼 내뱉은 말과 달리 그녀의 시계는 정확히 약속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지각하지 않았다. 단지 상대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박서연 씨,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평범한 외모와 온화한 태도는 서연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메뉴판을 집어들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여기 음식이 꽤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곳이라 그냥 온 건데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곳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당신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곳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그는 경멸, 그 이상의 감정, 즉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을 읽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을 위해 저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서연 씨께서 드시고 싶은 걸로 주문하시죠. 그의 대답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미소를 되찾았다. 고작 해야 한 끼 식사를 위해 준비까지 해야 하는 남자의 처지가 가소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란 듯이 가장 비싼 코스 요리와 와인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질문은 면접관의 그것처럼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회사는 어디 다니신다고 하셨죠? 아, 이노,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요. 그녀는 손톱을 매만지며 무심하게 물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노솔루션이라는 작은 IT 회사입니다. 대기업의 하청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 정보를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그가 말한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지만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 그저 그의 위장 신분을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서연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한층 더 짙어졌다. 아, 하청 업체시구나.
힘들겠어요. 대기업 눈치 보랴. 실적 압박 받으랴. 월급은 제때 나오나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당장 얼굴이 붉어지거나 불쾌감을 드러냈을 테지만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그녀를 관찰했다. 인간의 속물근성이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먹고 살 만큼은 법니다. 서연 씨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요. 지우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그의 차분한 대응은 오히려 서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반응, 즉 그가 주눅이 들거나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요즘 세상에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특히 남자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집은 있으세요? 설마 아직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서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를 철저히 해부하고 가치를 매긴 후에야 직성이 풀리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지우는 이제 이 만남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로 하나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이제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입을 가리지도 않고 경박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세요? 민준 씨, 농담하시는 거죠? 요즘 세상에 누가 전세를 살아요? 내 집 하나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시네요. 지후는 말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와인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신분을 숨기고 맞선을 보는 이유였다. 돈과 권력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은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설정에 따라 그를 판단하고 재단했다. 서연은 그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지막 확인 사살에 나섰다. 차는 못 타세요. 설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뚜벅이는 남자는 딱 질색이라서요. 그녀의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차를 타든 폄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국산 중고차 한 대 있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 굴러는 갑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말하자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탄식을 내뱉었다. 어머, 세상에, 중고차요? 민준 씨, 저기요.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그냥 오늘 식사만 하고 조용히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애초에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의 경멸을 넘어 이제는 동정심마저 담고 있었다. 마치 길가의 불쌍한 벌레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것은 지훈의 인내심에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웠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레스토랑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박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순한 양처럼 보이던 남자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오늘 맞선 자리, 주선자의 성의를 봐서 나온 것뿐입니다. 저 역시
서연 씨 같은 분과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연이 방금 내뱉은 모욕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감히 하청업체 과장 따위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소리치자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여몄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었고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느껴졌다. 주제 파악은 서연 씨가 하셔야 할 것 같군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한 행동인지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자신의 카드를 점원에게 건넸다. 그 카드는 평범한 법인 카드가 아닌 VVIP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블랙 카드였다. 점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서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지우는 서연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오늘 밤 그는 또 한 번 확인했다. 이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낡은 국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차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슬픔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그를 덮쳤다.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수많은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 그는 무작정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싶을 뿐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창밖을 지배할 때까지 강지우는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다. 네온 사인과 빌딩 숲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풍경 대신 이제는 드문드문 밝힌 가로등과 그 빛마저 닿지 않는 깊은 자연의 실루엣만이 펼쳐졌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허탈감은 끝없는 주행과 함께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길이 끝나는 곳까지 가보고 싶다는 충동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굉음을 내던 엔진이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다. 지우는 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 시동은 꺼져버렸고 다시 걸려고 해봐도 미세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보닛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다. 마치 오늘 밤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마무리하는 불길한 마침표처럼 그의 위장을 완벽하게 도와주던 낡은 자동차마저 생명을 다한 것이다. 보험사에 연락하려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절망적인 문구만 떠 있었다. 사방은 고요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고장난 차에 갇힌 무력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두 개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작은 1톤 트럭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꾸밈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도시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무슨 일 있으세요? 차가 고장났나 봐요. 여자의 목소리는 조금 투박했지만 그 안에 경계심보다는 걱정이 먼저 묻어났다. 지우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멈춰선 낡은 차를 번갈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만약 지금 자신이 최고급 세단을 타고 있었다면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도 경계심이나 혹은 다른 종류의 호기심을 보였을 것이다. 네,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아서 난감하던 참이었습니다. 지훈이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하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차로 다가왔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보닛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잠옷 진지했다. 그녀는 잠시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엔진이 과열된 것 같네요. 오래된 차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한참 식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집이 있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읍내 정비소에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 밤중에 여기서 계속 계실 순 없잖아요.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낯선 시골길에서 만난 여자의 호의를 덥석 받아도 되는 것일까? 그의 세상에서는 대가 없는 친절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관계는 철저한 계산과 이해득실 위에서 맺어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해서 그 어떤 의도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머뭇거리자 여자는 시원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폐는 무슨 폐예요? 사람 사는 게 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일단 타세요. 짐은 트럭 뒤에 실으시고요. 그녀의 꾸밈 없는 말투와 행동에 지우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의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좁은 시골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는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이 섞인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저는 한수진이라고 해요. 저 아래서 작은 농장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김민준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가짜 신분을 밝혔다. 수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직업이나 사는 곳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시 후 트럭은 작은 농가 앞에 멈춰섰다. 마당에는 잘 마른 고추가 널려 있었고 한쪽 텃밭에는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지훈이 서울에서 보던 세련된 전원주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수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나이든 노부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그들을 맞았다. 엄마, 아빠, 오다가 길에서 차가 고장난 분을 만났어. 하룻밤 신세에 좀 져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말에 노부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인자한 미소로 지훈을 맞았다. 아이고, 어서 와요, 총각. 밖에서 고생 많았겠네. 저녁은 먹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물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지훈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박서연과 함께 했던 최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과 값비싼 와인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수십만 원을 태우면서도 마음은 공허했지만 이곳에서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냄새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다.
곧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나물과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그리고 가마솥에서 갓 지은 밥. 지우는 시장했던 탓도 있었지만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수진의 가족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더 먹으라며 밥그릇을 채워주고 반찬을 집어주기 바빴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수진과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검은 벨벳 같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별이 참 많네요. 지훈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죠? 공기도 나쁘고 불빛도 너무 밝아서요. 여기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박서연의 화려하고 계산된 미소와는 달랐다. 인공적인 조명이 아닌 저 밤하늘의 별처럼 자연스럽고 은은한 빛을 내는 미소였다. 지훈은 문득 궁금해졌다. 아까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낯선 사람을 특히 밤길에서는 경계하기 마련인데요. 그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다시 밤하늘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냥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그냥 곤란해 보였어요. 그리고 눈빛이 뭐랄까 되게 지쳐 보였어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고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눈에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가르침. 지우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평가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장소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눈빛을 보고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아봐 주었다. 거대한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밤하늘의 별들을 그리고 그 별빛을 담고 있는 듯한 수진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위선,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렸던 그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 하룻밤의 낯선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강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을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우렁찬 닭 울음소리였다. 그는 낯선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다가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그가 살던 도심의 오피스텔을 비추던 회색빛과는 전혀 다른 따스하고 생명력 넘치는 황금빛이었다. 밖에서는 흙냄새와 섞인 맑은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거실로 나가자 수진의 어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구먼. 총각, 어서 와서 아침 먹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가식도 거리감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기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다. 지훈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며 그는 읍내 정비소에 연락할 방법을 물었다. 수진의 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정비소 번호를 알려주었다. 통화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훈이 난감한 표정을 짓자 수진의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됐구먼. 뭐 급한 일 없으면 며칠 쉬어가요. 서울 양반들 보니까 맨날 뭐에 쫓기듯 살던데
온 김에 느긋하게 있다 가는 것도 좋지. 그렇게 지훈의 뜻하지 않은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 농장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처음에는 모두가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가 워낙 완강했기에 결국 허락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호미를 잡고 밭에 잡초를 뽑았고 비지땀을 흘리며 비닐하우스를 보수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수백만 원짜리 구두 대신 흙 묻은 장화를 신었다. 처음 며칠간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평생을 머리만 쓰며 살아온 그에게 육체 노동은 고역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졌다. 땀 흘려 일하고 난 뒤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은 그 어떤 고급 와인보다 달콤했다. 경쟁자의 허를 찌르고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의 성취감과는 다른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뿌듯함이 그의 마음을 채워나갔다. 그는 특히 수진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녀는 그에게 농사일을 가르쳐 주었다. 어떤 씨앗을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어떤 잡초를 먼저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잘 익은 과일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 그녀는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식물들은 언제나 싱싱하게 자라났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마저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토마토를 따고 있었다. 붉게 잘 익은 토마토를 바구니에 담으며 수진이 무심코 말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왠지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냥 작은 회사에서 영업관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눈빛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을 읽은 듯했다. 대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건넸다. 이거 한번 먹어봐요. 우리가 직접 키운 거라 그런지 더 달고 맛있어요. 지훈은 그녀가 건넨 토마토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추구해온 성공과 부가 이 토마토 하나가 주는 순수한 행복감에 비하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며칠이 더 흘렀다. 지훈은 이제 제법 농사일에 익숙해졌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렸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은 맑아졌다. 그는 수진의 가족들과 완전히 동화되었다.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고 주말이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그는 이노테크의 CEO 강지훈을 완전히 잊고 평범한 시골 청년 김민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한수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꾸밈 없는 미소,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아는 강인함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리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안식처이자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그날 밤 지우는 수진과 함께 마루에 앉아 또다시 별을 보고 있었다. 차 수리가 내일이면 끝난다는 연락을 받은 뒤였다. 그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지긋지긋한 서울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수진 씨. 그의 부름에 수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별빛을 받아 반짝였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 안에는 절박함마저 담겨 있었다. 수진은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의 전세 아파트 하나가 전부이고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수진 씨에게 화려한 삶을 약속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지금처럼 같이 별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 진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더 진실하게 들렸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만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남자의 청혼.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진실한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왜 저인가요? 수진이 겨우 물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 씨는 저를 김민준으로 봐주었으니까요. 제 배경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냥 사람 김민준으로요.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수진의 집 마당에서 아주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이라고는 수진의 부모님과 지훈이 전부였다. 수진은 평소에 입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원피스를 입었고 지훈 역시 이곳에 올 때 입었던 셔츠를 그대로 입었다. 반지도 화려한 예물도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마당에 평상에 나란히 앉아 수진의 아버지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함만이 가득했다. 강지훈과 한수진의 결혼 생활은 서툴고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한 지붕 아래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였으니 그 간극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수진의 부지런함에 놀랐고 수진은 밤늦도록 마루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지훈의 깊은 눈빛이 낯설었다.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종종 말끝을 흐리며 멋쩍게 웃기 일쑤였다. 하지만 시간은 흘기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듯 두 사람의 관계에도 조용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훈은 더 이상 농기구를 다루는데 서툴지 않았고 수지는 지훈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그의 진심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헛간 지붕을 수리하다가 지훈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놀란 수진이 달려와 그의 다친 팔을 살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상처에 닿았을 때 지훈은 어떤 값비싼 치료제보다 더 큰 위안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지는 서툰 솜씨로 그의 팔에 약을 발라주며 처음으로 말을 놓았다. 많이 아파? 조심 좀 하지. 그 한마디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물었다. 그날 이후로 둘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고 함께 웃는 시간도 많아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도시의 밤과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지는 그에게 계절의 변화와
땅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가 살아온 다른 세상의 이야기는 신기하고 흥미로웠으며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우는 수진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수진 역시 지훈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씨에 기대기 시작했다. 한편 그들이 소박한 행복을 키워가고 있는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박서연은 최고급 스파에서 관리를 받으며 친구들과 한가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는 늘 그렇듯 누가 더 비싼 가방을 샀는지, 어느 집안의 아들이 누구와 스캔들이 났는지와 같은 시시하고 가십성 짙은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얼마 전 서연이 나갔던 맞선에 대해 물었다. 서연아, 그때 그 남자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데. 그 말에 서연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얘기 마. 완전 시간 낭비였어.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하청업체 과장인데 옷 입은 꼴하고는 전세 산다는데 말 다 했지. 그녀의 과장된 폄하에 친구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맞선을 주선했던 마담 또와 친분이 있던 다른 친구가 충격적인 소식이라도 전하듯 입을 열었다. 어머, 서연아, 너 그 남자 얘기 들었어. 그 사람 너랑 맞선 보고 며칠 안 돼서 결혼했대. 서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뭐, 결혼? 그 남자가? 누구랑?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무슨 시골 여자라던데? 아주 급하게 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시골 내려가서 산다고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다. 감히 자신이 버린 남자가, 그것도 자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촌스러운 시골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내 그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가 감히 행복을 논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었다. 기가 막혀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분명 그 시골 여자가 작정하고 꼬드긴 게 뻔해. 서울 남자 하나 물어서 인생 역전해보려고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을 마셨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어찬 장난감이 다른 아이의 손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심기가 뒤틀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감히 나를 무시해. 그렇다면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행복마저 내가 짓밟아 주겠어. 그날 이후 서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이노솔루션이라는 작은 IT 회사에 다닌다는 것뿐이었지만 태양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하자 그의 회사가 현재 태양건설이 주관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서연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 박 회장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핑계로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이노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 업체는 실적도 미미하고 규모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도 괜찮을까요? 자금난이라도 겪어서 중간에 부도라도 나면 우리 전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딸의 말에 박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넘겨보았다. 수많은 하청업체 중 하나일 뿐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혹시 모르니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중간 보고도 더 자주 받도록 지시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급될 기성금도 서류 검토를 좀 더 꼼꼼히 해본다는 명목으로 지급을 잠시 보류하는 건 어떨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박 회장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수백억이 오가는 프로젝트 전체에 비하면 먼지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승인을 무기 삼아 곧장 실무 부서에 압력을 넣었다. 태양건설의 재무팀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노솔루션에 대한 모든 지급을 보류하고 까다로운 서류 보완을 무리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작은 하청업체에게 대기업의 자금 압박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강지훈의 부재 속에서 이노테크를 이끌고 있던 최 이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태양건설과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들이 위장용으로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 격인 이노솔루션 앞으로 지급될 자금이 막힌 것이다. 금액 자체는 이노테크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최 이사의 예리한 사업 감각은 이것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압박의 배후에 태양그룹의 외동딸인 박서연 상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노솔루션은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고 태양그룹과 척을 질 만한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골에 내려가 있는 강지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지훈의 비밀스러운 휴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 일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늦은 밤 수진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마당으로 나와 최 이사의 전화를 받았다. 대표님, 별일 없으십니까? 최 이사, 무슨 일이야? 내가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최 이사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태양건설 측에서 저희 이노솔루션에 대해 이상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최 이사의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태양건설, 박서연. 두 개의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자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그는 박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줄 알고 있는 작은 회사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치하고 어리석은 복수극이었지만 그 대상이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이노테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서늘한 분노를 느꼈다. 알았다. 일단 자금 문제는 다른 계열사 쪽에서 처리하고 태양건설 측에는 계속 서류 보완을 핑계로 시간을 끌어 내가 곧 돌아가겠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와 위안을 주었던 무수한 별들이 지금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수진의 얼굴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온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는 더 이상 시골 청년 김민준으로만 머물 수 없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잠자던 사자의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 온 것이다. 태양건설의 압박은 최 이사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단순한 자금 보류를 넘어 업계의 이노솔루션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태양그룹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이노솔루션과 거래하는 다른 소규모 업체들에게까지 압력을 넣어 거래를 끊도록 종용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돈줄 맞기가 아니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다니는 회사를 업계에서 완전히 고립시켜 말려 죽이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이노테크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로 직행했다. 며칠 만에 작업복을 벗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시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시골의 평온함 대신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최 이사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듣는 내내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표님, 이 이상은 단순한 하청업체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희를 목표로 삼은 듯한 명백한 적이가 느껴집니다. 최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박서연의 얼굴과 그녀가 던졌던 경멸적인 말들이 떠올랐다. 개인적인 모욕감에서 시작된 그녀의 치졸한 복수극이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최 이사, 당장 내 아내를 서울로 모셔올 준비를 하게. 최고급 세단으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보내. 그리고 내일 오전에 열리는 호텔 신라의 IT 비즈니스 포럼, 우리 회사 주관 세션에 태양건설의 박 회장과 박서연 상무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공식 초청장을 보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그의 지시는 빠르고 단호했다. 최 이사는 대표의 갑작스러운 결혼 사실에 놀랐지만 그의 비장한 표정에서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님을 직감하고 조용히 명령을 수행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낯선 고급 세단이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는 자신을 김민준 부장님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서울로 함께 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젯밤 서울로 떠나기 전 지훈이 곧 데리러 갈 테니 놀라지 말고 나를 믿어달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창밖의 풍경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라졌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대신 거대한 빌딩 숲이 하늘을 찔렀고 한적한 시골길은 수많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 앞이었다. 그녀가 평생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삭막하지만 화려한 부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지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김민준이 아니었다. 낡은 셔츠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햇볕에 그을렸던 얼굴은 다시 도시의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는 분위기는 너무나도 위압적이어서 수지는 순간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민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행히도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여전히 그가 알던 따뜻함 그대로였다. 수진 씨, 미안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내 이름, 내 배경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제 본명은 강지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노테크의 대표입니다. 그는 거대한 유리창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이노텍라는 로고가 선명한 거대한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충격으로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지훈에게서 손을 뺐다. 배신감보다는 거대한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그럼 농장에서의 시간들은 전부 거짓이었나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 거짓은 없었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을지 몰라도 당신과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내 마음은 전부 진짜였어요. 당신 앞에서 나는 비로소 CEO 강지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신이 알던 깊은 외로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간직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은 이노테크의 대표가 아니라 낡은 차가 고장나 공경에 처했던 남자, 서툰 솜씨로 바치를 돕던 남자,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진정한 삶을 갈망하던 남자, 김민준이었다는 것을. 이름이나 직함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수진이 내뱉은 말은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얻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호텔 신라의 포럼 행사장. 박서연은 아버지 박 회장과 함께 여유로운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노테크가 주관하는 세션이었지만 태양건설의 위상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쯤 자금난에 허덕이며 파산 직전에 몰렸을 이노솔루션과 그곳에 다니는 김민준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통쾌함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다. 드디어 이노테크의 세션이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최 이사가 단상에 올라 간단한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이노테크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던 저희 이노테크의 강지훈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장내에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업계의 전설이자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던 강지훈 대표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었다.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이 누구든 이제 곧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태양건설의 위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무대 옆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한 수트핏,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가 단상 중앙에 서서 장내를 둘러보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저 남자, 저 얼굴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낡은 중고차를 몰던 하청업체 과장 김민준이었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잠시 객석에 앉아 있는 박서연과 박 회장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밝혔다. 박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경악과 불신,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짓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과 함께 포럼 행사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증발한 듯한 정적 속에서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 바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린 박서연과 박 회장에게로 쏠렸다. 박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단상 위의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실체를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의 반응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담겨 있었다. 이노테크는 지금까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의 신뢰를 악용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저희는 물론 저희와 협력하는 다른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방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힘주어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태양건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장내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IT 비즈니스 포럼은 순식간에 태양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으로 변해버렸다. 박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의 다음 말이 그의 모든 퇴로를 차단해버렸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노테크는 현재 태양건설과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국내 최고의 IT 기업이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이노테크가 굴지의 건설 대기업인 태양건설을 상대로 정면으로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퇴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최 이사와 보안팀의 호의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그의 등 뒤로 박 회장의 고함 소리와 박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준비된 정교한 외과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지훈이 시골에 머무는 동안에도 최 이사와 이노테크의 법무팀 그리고 외부의 최고 로펌은 태양건설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있었다. 박서연의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고 이노테크에게 반격의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강지훈이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그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년간 축적된 태양건설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불법 로비 증거, 그리고 여러 건설 현장에서 자행된 부실 공사와 하청업체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언론사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에 동시에 접수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로 뒷받침된 팩트 폭격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태양건설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이노테크라는 거대 기업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스의 신뢰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태양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태양그룹의 신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곧바로 이어졌다. 박 회장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줄줄이 소환되었고 박서연 역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녀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노솔루션의 자금을 막았던 행위는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및 배임 혐의가 되어 그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며칠 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의 박서연이 이노테크 본사 로비를 찾아왔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온데간데 없고 핏기 없는 얼굴에 초점 잃은 눈동자를 한
그녀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강지훈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소란을 보고받은 지훈은 뜻밖에도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마지막 마무리는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CEO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 있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보았다. 불과 몇 주 전 자신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욕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이쯤에서 멈춰주세요. 저희 아버지까지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과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당당하던 박서연은 없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명의 패배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아닌 텅 빈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멈춰달라?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힘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작은 회사를 짓밟으려 했어. 그저 당신의 하찮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회사가 내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 당신의 악의는 변하지 않아. 만약 내가 정말 힘없는 과장이었다면 지금쯤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겠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당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건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당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왔겠지. 당신의 몰락은 나 때문이 아니야. 당신의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지.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 하나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박서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졌음을,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국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기괴한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오만함이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처참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지훈이 던진 돌멩이는 잔잔한 호수를 넘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앞에 박 회장 일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결국 박 회장은 구속되었고 박서연 역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법정으로 향하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전부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강지훈의 삶에도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이노테크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시골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이어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특히 대표의 곁에서 항상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한수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대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수진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대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고 호미 대신 최고급 식기들을 손에 쥐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어리둥절했다.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 때문에
지훈이 곤란해질까봐 예의범절과 교양을 배우기 위해 조용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자신이 억지로 이 세계에 맞춰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지훈이 사랑한 것은 화려하게 치장한 사교계의 명사가 아니라 흙냄새 나는 손으로 씨앗을 심고 생명을 가꾸던 한수진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 한쪽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에 흙을 채운 화분들을 가져다 놓고 고향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심었다. 상추, 고추, 그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달콤한 방울토마토까지. 도우미들은 처음에는 대표의 아내가 하는 기이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그 작은 텃밭이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온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공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수지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지훈의 저녁상을 차렸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앞에서 지훈은 비로소 이노테크의 CEO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아내가 만들어준 작은 시골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 수진의 존재는 지훈의 경영 방식에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날 최 이사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에 관한 서류를 들고 왔다. 후보지는 개발이 덜 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저렴하고 전력 수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예전에 강지훈이었다면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따져 주저없이 승인했을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덮고 최 이사에게 물었다. 이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 원래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보상 문제는 충분히 협의된 건가? 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 이사는 잠시 당황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은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고령의 농민들이라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수진의 부모님이 계신 고향 집의 낡은 지붕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밭이 어른거렸다. 그는 평생을 땅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터전을 빼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최 이사,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게 법적 보상금을 넘어 그분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해 그리고 마을에 학교나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등 우리가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보고하게. 이윤을 조금 덜 남기더라도 사람을 잃는 사업은 하지 않겠네. 그의 지시에 최 이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대표가 더 크고 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다. 냉철한 이성과 승부사 기질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더해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흙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아내 한수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테라스로 나갔다. 그곳에는 수진이 작은 쪼그리게 의자에 앉아 텃밭의 잡초를 뽑고 있었다.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이마 위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이 지훈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옆에 함께 쪼그리고 앉았다. 오늘도 우리 농장 주님은 바쁘시네.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이야말로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흙 묻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야. 당신을 만난 이후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발밑에서는 작은 생명들이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고 머리 위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문득 지우는 박서영과의 끔찍했던 맞선을 떠올렸다. 만약 그날 그녀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더라면 어땠을까? 통쾌한 복수는 했겠지만 지금 곁에 있는 이 소중한 행복은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녀의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준 셈이었다. 수진 씨, 지훈이 나지막이 불렀다. 응? 고마워. 내 진짜 모습을 봐줘서. 그리고 내 세상으로 기꺼이 와주어서. 수진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 행복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도시의 야경 속에 하나둘씩 피어나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위선과 욕망이 들끓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빛나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가장 단단한 행복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토양 위에서 정직한 땀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임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